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주제, 요한 문명과 고조선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한 문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개요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980년대경부터 중국 몽골 지역을 흐르는 요한은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지금까지 문헌에서 언급된 적 없는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문명이 발견되었으니까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새로, 이 상고사 자체를 새로 써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새로운 문명이 발견되었다니 이걸 반영해서 상고사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뭐가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우선 이 문명이 생겨난 시기부터가 파란을 일으킬 소리가 큽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문명의 기원이 되는 4대 문명, 이렇게 하면은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명 포털 백과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요한 문명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라고 가르쳐왔던 황야 문명보다 1000년가량 앞서 생겨났고 수준도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현재 중국과 한국 기득권층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선 중국 입장부터 살펴보죠. 요한 문명의 발견은 동양 문명의 기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그저 학술적인 변화 하나가 일어나나 보다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것이 이 요한 문명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중원의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만리장성 반간 돼 있는 내몽골 지역이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보면은 오랑캐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오랑캐인 동이족 지역에서 동양 문명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동양 문명을 일으킨 황하 문명의 후예라고 자랑하던 중국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결국 현실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죠. 중화를 중심으로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장할 사실이 드러난 셈이죠. 특히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수민족의 동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먼 옛날 얘기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은 중화민족이라는 회귀한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수십 개 소수민족을 중화인민공화국 체제로 통합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황하문명에서 출발한 중화문명이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니 이것이 동양민족 모두의 공통된 문명이다 라는 주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현대 중화사상의 기반 역할을 하면서 중국 영역 안의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고 우기는 논리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거거든요. 그게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은 앞서 말한 논리를 기반으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수십 개의 소수민족을 통합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럴 상황에서 동양 문명의 기원이 동이동 영역에서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받으면 한족 중심의 중원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중화민족의 실체에도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중국이 신경 써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있겠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없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정을 아는 척하는 일부 인사는 중국의 주장, 이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이걸 보통 유화 문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중국 체제 내부 단속용이니까 우리가 걸고 넘어질 필요 없는데 공연히 벌집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넘겨버릴 수 없는 게 사실 이 논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원제국의 종군을 바치면서 조공책봉 체제에 편입되었던 주변 민족을 중국의 지방 세력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 논리로 이 논리가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티벳 사태거든요. 티벳은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토번이라고 불리면서 전통적으로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네. 보통 그렇게 인정을 받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대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서 점령해 놓고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느냐 이런 항의에 대응하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지방 정권이었던 곳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이 반란을 백책하기에 진압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정 가서 말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공정보다 앞서 진행된 서남공정의 한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무관할 수가 없는 게 만에 하나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는 것 같은 사태가 일어나보세요. 네.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놓고 우리에게 조공바치면서 복속했던 지방정권 고구려의 옛 땅이니까 이걸 되찾은 것뿐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정 가서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네. 중국이 즐겨 써왔던 고전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 공정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던 갈등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제 거의 언급된 것 같지가 않던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힘을 가진 중국하고 아직 위협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 문제, 네. 뭐 지금 당장 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그런 주장을 해올 거라는 전망은 뭐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빚는 게 일단은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하고 협력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외교부서는 일단 갈등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 꺼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사정이 가급적이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납득할 측면이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학술적 측면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중국 측 주장의 문제를 연구해둘 필요는 있거든요. 네. 당장은 그 연구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은 급하게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연구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만큼 연구는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불편한 얘기가 됩니다. 중국의 주장에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속셈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어야 될 필요성을 인정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네. 근데 유학문명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식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 논란이 생기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유학문명이 중국의 그 동북공정, 어떻게 네. 보면 새로운 동북공정의 하나 요인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유학문명 실체도 없고 네.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반발이 나올 수도 밖에 없고 네. 거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사회 논란이라는 것이 일단 중국하고 체제가 다릅니다. 네. 중국은 아예 사회과학원 체제로 이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연구를 하고 논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언론 출판 자유 뭐 이런 게 다 보장이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회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체제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일단은 학술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학술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드러나는 논란 차이가 입장 차이가 논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에 자잘한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두 가지 입장부터 언급해보죠. 하나는 유아 문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국의 새로운 동북공정의 주제가 되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자.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유아 문명을 고조선 역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아 문명은 국가 형성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조선이라는 나라 역사하고 관련도 없고 네. 그에 따라서 고조선 역사하고 연결시키는 해석은 지나친 국수주의적 관점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아 문명 연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문명 연구가 이렇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실체도 없는 문명을 가지고 국수주의자들이 쓸데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꽤 큰 것 같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추진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단 주장하는 집단을 완전히 구별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 문명과 고조선 관계를 강조하는 측은 주로 이제 학계 비주류 또는 심지어 이제 제야사이라고 불리는 층이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쪽은 주류사학계 쪽에서 주로 보이는 성향이죠. 이 갈등이 제법 심해가지고 현재로는 서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재단 같은 국가기관하고 걸려가지고 뭐 이제 동북아재단의 뭐 해체까지 거론을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네.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류 측은 비주류 측을 두고 제야사학이라고 하다가 네. 최근은 더 낮춰가지고 유사역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말까지 네. 이제 용어까지 등장해서 부릅니다. 물론 제야 측에서는 주류 측을 권위주의에 빠진 집단이라는 의미를 듬뿍 담아가지고 강단사학이다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갈등이 최근에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던 주류사학계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고조선 연구의 1인자 행사를 하는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 비주류 측을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사실상 역사 연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의 유사역사학으로 부릅니다. 그와 함께 이제부터 비주류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명분은 그동안 한국 상고사, 고조선사 연구가 당시의 역사상이나 생활상 등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과장된 영토관과 중심지 논쟁 등으로 국수주의로 빠지거나 과도하게 정치화하는 위험성을 경계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 같은 건 없나요? 없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유아 문명이 우리 한민족의 문명이고 그러니 한민족의 동양 문명을 넘어서 세계 문명의 기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민족진 감정 같은 걸 등에 업고 우리 사회에 주입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서 당연한 지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명분에만 충실했다면 그렇죠.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없는 말까지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사실 역사 해석에 신앙이 개입되면 믿고 싶은 역사 만들기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무리한 해석은 기본이고 왜곡까지 더해지니까 역사학자로서 경계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납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유아 문명을 두고 바로 고조선 문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것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주류학계 행태는 명분만 이렇게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비난하는 유사학자가 뺨치는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인 거죠. 사실 유아 문명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화하려는 이들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비주류 측이라고 모두가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정치화하려 한다 할 수도 없거든요. 네. 사실 비주류 쪽은 주류만큼 단결력도 없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같은 집단으로 묻기 곤란한 만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라서요. 그런데도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주류학계에서 일부러 이런 사람들 사이의 주장을 구별하지 않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과도하게 정치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주장은 학술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거고 네. 이를 통해 앞으로 요한문명과 고조선 관계 해석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도매금으로 유사 역사학자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문제죠. 어떤 문제로 그런 왜곡이 일어나나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단군 신화의 역사성 같은 역사 해석 문제가 핵심적으로 내세워지기는 합니다. 물론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배경이 바로 오늘의 진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라는 게 뭔가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면적인 입장 차이부터 얘기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비주류 측에서는 새로 발견된 유화 문명이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류학계 측은 유화 문명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문명 단계도 아니고 고조선과는 시간적인 격차도 크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비주류 측에서 국수주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없는 얘기 만들어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의 얘기라면 그냥 학술적인 차원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원칙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고 이 문제 역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이권이 걸리니까요. 비주류 일부는 특정 종교 집단이 이런 주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기반으로 고조선과 유한문명의 관계를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비주류 인사들 일부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문명과 고조선의 관계가 과장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죠. 그리고 신화에 개입되면 역사를 냉정하게 복원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제시해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기 십상이거든요. 그럼 주류학계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명분을 내세워놓고 자기들 하는 짓이 종교 집단 뺨을 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류학계 측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주류에 대한 비판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주류학계 비판에 몰두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주류학계 측이 벌이는 행각을 알고 보면 비주류 측보다 100배는 더 욕을 얻어먹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주류도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화문명이나 고조선 역사 같은 분야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바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황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원래는 자기들끼리 분위기나 내는 차원에서 그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전문 용어로 자위 행위나 하다가 끝나기 십상이거든요. 이에 비해서 주류 측은 우리 사회에서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권위를 등에 업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정설로 그대로 자리 잡히기 마련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주류학계 측에서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 주류학계라는 쪽에서 그렇게 하느냐? 내막을 알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짓이라는 거죠.